브라질 앞바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심 3,850m, 230명을 태운 괴물 선박 때문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를 뚫는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에 단 3곳뿐입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계 강국 노르웨이는 배를 만들 도크가 없었고 아시아를 지배하던 싱가포르는 무너져 물러났습니다. 안전 종주국 미국조차 자기 앞바다 석유를 한국 배로 캐고 있었죠. 가장 위험한 바다의 마지막까지 남은 나라는 단 하나, 한국이었습니다. 32년 경력의 미국 안전감독관이 그 배 앞에서 끝내 눈물 흘린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살면서 바다가 진짜로 무섭다고 느낀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멀고 먼 옛날 멕시코만에서 시추선 하나가 통째로 불타오르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바로 그날 새벽이었죠. 브라질 산토스 분지, 육지에서 300km나 떨어진 망망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발밑의 수심은 3,850m,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거꾸로 쳐박아도 그 봉우리가 수면에 닿지 못하는 깊이입니다. 그 칠흑 같은 물 밑바닥에서 강철 드릴 하나가 무려 13km를 뚫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을 지나 지구의 살갑까지 찢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길이 235m짜리 강철 괴물이 떠 있었습니다. 헬기 창문에 이마를 붙이고 그 배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멈췄습니다. 새벽 하늘은 폭풍 직전의 잿빛이었고 수평선 끝에서 번개가 소리 없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그 번개불에 배의 윤곽이 한순간씩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갑판 한가운데에는 68m짜리 시추 타워가 솟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23층 높이가 바다 위에 통째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게 파도 위에서 미세하게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배의 이름은 딥 타이타노, 하나오션이 만든 배였습니다. 헬기 안에서 같이 흔들리던 브라질 측 안내인이 헤드셋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저 배 위에 지금 230명이 타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저 위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떠다니는 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도시 좋아하시네. 제가 보기엔 그냥 비싸 보이는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만든. 그때 안내인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내려왔어요. 아, 그리고요. 어제 여기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광구에서 다른 시추선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가스가 새어나왔다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데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가스가 새어나왔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어긋났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는 게 느껴졌어요. 저에게 그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밤의 냄새였습니다. 불에 타는 디젤 냄새, 비명, 그리고 검은 연기. 저는 창밖의 괴물 같은 배를 다시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 위에 탄 230명은 어떻게 될까? 한국이 만든 배가 과연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레이놀즈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증한 심해 시추 안전감독관이고 올해로 이 일만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석유를 캐는 모든 작업이 안전한지, 사람이 죽지 않을지를 판정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현장 수백 곳을 2발로 직접 밟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한국이 만든 배를 처음으로 직접 검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함을 찾아내서 운항을 멈추게 할 작정으로요. 이건 한 늙은 미국인 감독관이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바다 밑 3,850m에서 산산조각 나는 이야기입니다. 헬기가 갑판으로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로터가 일으키는 바람에 바닷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어요. 창밖으로 갑판 위에 줄지어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란 안전모, 주황색 작업복. 그중 맨 앞에 선한 동양인 남자가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앞으로의 사흘이 제 32년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으리라는 걸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옷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갑판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었어요. 그 위로 굵은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머리 위에서는 그 68m짜리 타워가
빗물에 번들거리며 솟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동양인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레이놀츠 감독관님. 박지훈입니다. 이 배의 안전 책임 엔지니어를 맡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손이 아니었어요.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검사 일정부터 봅시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저는 인사치레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인사가 한국에서 만든 배 위에서 나올 때는 더더욱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배를 검사하러 오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판정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배를 잘 만든다는 건 압니다. 인정합니다. 큰 컨테이너선, 기름 싣고 다니는 유조선, 그런 건 잘 만들죠. 싸고, 빠르고, 튼튼하게. 하지만 드릴십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이건 그냥 배가 아닙니다. 수심 3,850m, 그러니까 수압이 대기압의 385배에 달하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해야 하는 정밀 기계 덩어리입니다. 사람 손바닥만 한 넓이의 자동차 한 대, 무게가 짓누르는 압력입니다. 그 압력을 견디면서 13km짜리 강철 파이프를 수직으로 내리꽂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비틀리면 파이프가 부러지고, 부러지면 바다 밑에서 가스가 솟구치고, 가스가 솟구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진짜 드릴십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였습니다. 설계는 노르웨이, 건조는 싱가포르의 케펠. 저는 32년 동안 그 두 곳에서 나온 배들만 신뢰해왔습니다. 제가 검사하면서 안심할 수 있었던 배들은 전부 그 핏줄을 타고난 배들이었어요. 싸고 빠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비용을 아꼈다는 뜻이고, 그 아낀 비용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갉아먹힌 안전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목숨으로 청구서를 보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안전에 집착하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32년 전, 저는 멕시코만의 한 시추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갓 들어온 신참이었고, 제 옆에는 저보다 2살 어린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데니얼이었습니다. 늘 웃는 친구였어요. 주머니에 딸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마다 꺼내 보여주던 친구였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그때 막 2돌이 지났을 거예요. 그날 밤, 시추공에서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검사하러 온 배에 달린 것과 똑같은 분출 방지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가 솟구치면 그걸 강철턱으로 콱 깨물어서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했어야 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엔 발밑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 다음엔 쇳덩이가 찢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떠밀려 바다로 뛰어들었고, 검은 물속에서 위를 올려다봤을 때 시추선 전체가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데니얼은 그 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출 방지 장치의 부품 하나가 규격에 못 미치는 싸구려였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데니얼의 딸은 이제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가 됐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단 하나의 문장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실한 장비는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저는 그 비극 이후 강화된 미국의 안전 기준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그 기준 말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싸고 빠르게 찍어냈다는 이 배가 제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독관님 마음 알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고 싶으신 곳 전부 보십시오. 숨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숨길 게 없다고?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제가 진짜 중요한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표정이 굳어가죠. 저는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장갑을 단단히 고쳐 꼈습니다. 원래 제 검사 방식은 단순합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복잡하고 사람들이 가장 보여주기 싫어하는 곳부터 파고듭니다. 번쩍이는 조종실 같은 건 나중입니다. 진짜 문제는 늘 눈에 안 띄는 구석에 숨어 있거든요. 배관 이음새, 용접 자국, 케이블 정리 상태. 그런 곳을 보면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저는 박지훈을 따라 갑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철제 계단을 한참 내려가자 엔진과 펌프가 울리는 거대한 기관 구역이 나왔습니다. 공기에서 기름과 쇠 냄새가 났고 발밑에서는 묵직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강철 벽에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파이프 이음새 하나에 손전등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용접 자국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한 줄로 짜낸 치약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울퉁불퉁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수백 척의 배를 검사하면서 이 정도로 균일한 용접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그것도 전부 제가 그렇게 신뢰하던 노르웨이 배에서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고 다른 이음새로 옮겨갔습니다. 분명 어딘가 한 군데는 엉성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이란 없으니까. 어딘가 급하게 마무리한 흔적, 비용을 아낀 흔적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다음 이음새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후미진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들여다보지 않을 법한 펌프 뒤편의 어두운 틈새까지 기어 들어가서 손전등을 비췄어요. 보통 이런 데가 가장 엉망입니다. 어차피 안 보이니까 대충 하거든요. 거기마저도 깨끗했습니다. 케이블은 색깔별로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모든 밸브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라벨이 또박또박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기름 한 방울 떨어진 자국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닦아낸 것처럼요. 저는 허리를 펴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제 머릿속에 단단한 무언가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박지훈이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직접 보고 만지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트집을 잡고 싶어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밸브. 규격 서류 좀 봅시다. 박지훈은 곧바로 태블릿을 꺼내 그 밸브의 인증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조사, 검사 일자, 압력 시험 기록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묻기도 전에 다음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른 부품도 전부 이렇게 추적이 됩니까? 전부 됩니다. 이 배에 들어간 부품 하나하나가 언제, 어디서, 누가 검사했는지 다 기록돼 있습니다. 원하시면 가장 작은 나사 하나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이 만든 배에 대해 단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고 살았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비용을 아낀 흔적으로 가득한 배.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배신하는 배. 그 그림 위에 데니얼의 얼굴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이 배는 제가 그려놓은 그림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전등으로 천장의 배관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바닥을, 이음새를 노려봤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결함 하나만 나와 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야 제 32년이, 제 신념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결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장의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포르투갈어가 차례로 이어졌어요. 시추 작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지훈의 표정이 살짝 진지해졌습니다. 감독관님, 지금부터가 이 배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바다가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밖에서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배의 강철 선체를 타고 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따라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추선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가 평생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이 무서웠던 겁니다. 배의 심장부로 가는 길에 박지훈이 한 강철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출 방지 장치 제어실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분출 방지 장치. 32년 전 데니얼을 삼켜버린 바로 그 장치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스가 솟구치면 강철턱으로 콱 깨물어 막아주는 마지막 방어선. 그게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장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혹하게 검사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노란 철탑 같은 게 두꺼운 호스와 케이블에 휘감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다 밑 3850m, 시추공 바로 위에 내려가서 가스를 틀어막는 물건입니다. 무게만 수백 톤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 장치, 차단 장치가 몇 겹입니까? 3겹입니다. 저는 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3겹이라고? 미국의 강화된 안전 기준이 요구하는 건 2겹입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그 기준을 만들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숫자였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2번째가 작동합니다. 2번째가 실패하면 3번째가 무조건 막습니다. 3개가 완전히 따로 움직입니다. 전기가 다 끊겨도 마지막 하나는 수압만으로 작동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강철 구조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으로 차단 장치 하나하나를 비췄습니다. 강철턱의 이음새, 유압 배관, 비상작동 장치까지. 흠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켰습니다. 어딘가 한 군데 부실하게 마무리한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32년 동안 믿어온 게 맞으니까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국 기준에 미처 넣지 못했던 안전장치까지 추가로 달려 있었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오는 걸 0.1초 단위로 감지하는 센서가 여러 군데 박혀 있었고 그 센서들이 서로를 교차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다른 센서가 즉시 바로잡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32년 전 그 시추선에 이 장치가 달려 있었다면, 차단 장치가 3겹이었다면, 전기가 끊겨도 마지막 하나가 수압만으로 작동하는 이 장치였다면, 데니얼은 살았을 겁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칼처럼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누르고 일부러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안전장치를 넣으면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단가 맞추려고 어디서 줄였습니까? 박지훈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전은 줄이는 항목이 아닙니다. 감독관님.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230명 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집에 못 돌아가면 이 배는 실패한 배입니다. 아무리 싸게 잘 만들어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32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바로 그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장비는 사람을 죽인다. 저는 그 신념으로 한국 배를 의심했는데 정작 그 신념을 가장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건 제 눈앞에 이 한국 배였습니다. 밖에서 둔중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의 강철 선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어요. 박지훈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폭풍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이제부터 보실 게 진짜입니다. 갑판으로 통하는 문을 열자 바람이 저를 뒤로 밀쳤습니다. 바다가 미쳐 있었습니다. 파도가 산처럼 일어섰다가 무너졌습니다. 높이가 10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빗줄기가 옆으로 날아와 얼굴을 때렸고 짠 바닷물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발밑의 갑판은 빗물로 번들거렸고 머리 위 68m짜리 타워는 잿빛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런 파도 속에서는 어떤 배든 앞뒤로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멀미가 올라올 각오를 하고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파도는 분명 10m가 넘는데 배는 마치 땅 위에 단단히 박혀 있는 건물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발밑의 감각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일부러 난간을 놓고 한 발짝 떼어봤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바람에 찍혔습니다. 박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자동 위치 제어 시스템입니다. 배 밑바닥에 추진기가 8개 달려 있습니다. 위성이 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파도가 배를 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추진기가 즉시 돌아갑니다. 1초에도 수십 번씩 조정됩니다. 오차는요? 얼마나 벗어납니까? 반경 1.5m 이내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10m짜리 파도가 235m짜리 배를 사정없이 때리는데 그 배가 제자리에서 1.5m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배가 흔들리면 바다 밑까지 내려간 시추 파이프가 휩니다. 휘면 부러지고
부러지면 가스가 솟구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폭풍이 오면 시추를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타워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거대한 강철 파이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 3,850m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를 감싸는 라이저라는 관이 있습니다. 무게가 무려 900톤. 그 어마어마한 강철 기둥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칼날처럼 수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라이저 무게가 900톤인데 어떻게 수직으로 세웁니까? 배가 조금만 기울어도 휘어버릴 텐데요. 상단에 장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에서 일정한 힘으로 계속 당겨줍니다. 배가 미세하게 움직여도 장력이 그만큼 보정해서 라이저는 항상 곧게 섭니다. 저 장치 하나에 들어간 기술만 수십억 원짜리입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제 평생 이런 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배도 훌륭했습니다. 케펠 배도 믿을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친 바다를 통째로 무시하면서 마치 폭풍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묵묵히 일하는 배는 처음이었습니다. 빗물이 제 안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갑판 위에서 노란 안전모를 쓴 한국 작업자들이 폭풍 속에서도 정해진 자리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허둥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32년 동안 단단했던 무언가가 우직근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전 감독관입니다. 그래서 장비만큼이나 사람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배도 그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충 하면 사고가 납니다. 반대로 평범한 배라도 사람이 철저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결국 안전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갑판 위 작업자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 하나를 연결할 때마다 한 사람이 작업하면 반드시 다른 한 사람이 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둘이 동시에 손짓으로 확인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작업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빠르게 하려고 그 절차를 건너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미국 안전 매뉴얼에도 없는 절차였습니다. 한 단계 더 위였어요. 저는 박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회사 규정입니까? 규정도 있지만요.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실수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쪽에서 한 젊은 작업자가 박지훈을 불렀습니다. 파이프 이음새 하나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난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폭풍 소리에 묻혀서요. 그런데 박지훈은 곧장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음새의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그 부분을 더듬었습니다. 빗속에서요. 한참을 그러더니 작업을 잠시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소리 하나 때문에 작업을 멈춘다고. 시간이 곧 돈인 이 배에서 하루 용선료만 52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원이 넘는 배입니다. 1시간만 멈춰도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박지훈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음새 하나가 0.5mm 정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압력이 더 걸리면 한 달 뒤쯤 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잡는 게 낫습니다. 0.5mm. 머리카락 몇 가닥 두께입니다. 그걸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잡아낸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봐온 광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문제도 일정에 쫓겨 넘어갑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셈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달 뒤에나 문제가 될 0.5mm를 지금 멈춰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타워 안에 시추 장치가 하나가 아니라 2개라는 걸요. 대릭이 2개입니까? 네. 한쪽에서 시추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깊이를 다른 배보다 훨씬 빨리 뚫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타본 미국 배들에는 대릭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로 다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배는 2개를 동시에 돌리면서 안전 절차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이고 그러면서도 속도는 2배로 빨랐습니다.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동시에 저는 그게 불가능한 조합인 줄 알았습니다. 빠르면 위험하고 안전하면 느린 게 세상의 이치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배는 그 이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에 젖은 얼굴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게 된 걸까요? 그날 저녁, 폭풍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배 안의 식당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곱아서 컵을 쥐는 것도 힘들었어요. 거기서 저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케빈 림이라는 시추 감독관이었습니다. 동남아 억양의 영어를 쓰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예전에 싱가포르의 케펠 조선소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신뢰했던 바로 그 케펠이요. 케펠 출신이시라고요? 제가 묻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요. 아시아 최고의 드릴십 조선소였죠. 저도 거기서 일하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한국 배에서 일하고 있네요. 왜 옮기셨습니까? 케빈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멕시코만 사고 기억하시죠? 그 사고 이후에 전 세계 안전 기준이 한 번에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맞추려면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더 정밀한 차단 장치, 더 강한 소재, 더 복잡한 제어 시스템. 케펠은 솔직히 그걸 못 따라갔습니다. 싸게 만드는 데는 강했지만 기준이 높아지니까 무너지더군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기준이 높아질수록 진짜 기술 있는 곳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케펠은 결국 이 시장에서 사실상 물러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 배로 왔고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최고라고 믿었던 케펠이 안전 기준이 강해지자 무너졌다니.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다니.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라르스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선장이었습니다. 백발에 푸른 눈을 한 노련한 뱃사람이었어요. 노르웨이는 설계 기술의 종주국입니다. 북해에서 수십 년간 유전을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죠. 노르웨이가 설계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 배를 탑니까? 제 질문에 라르스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설계는 우리가 잘합니다. 지금도 많은 드릴십 설계에 노르웨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배를 만들 도크가 없어요. 조선소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배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설계도를 그릴 줄 안다고 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실제로 조립하고 용접하고 띄울 수 있어야죠.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크, 가장 빠른 건조 능력. 우리는 설계만 하고 한국이 만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 세계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노르웨이는 설계만, 싱가포르는 무너졌고 결국 진짜 배를 만드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트로브라스의 현장 책임자 카를로스 멘데스가 합석했습니다. 이 배를 빌려 쓰는 브라질 석유 회사의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소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중국 배가 훨씬 쌀 텐데요. 왜 비싼 한국 배만 씁니까? 카를로스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감독관님, 이 배가 바다 밑에서 캐내는 건 석유만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묻혀 있는지, 지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국가 전략 자원 정보입니다. 만약 이 배를 만든 나라가 그 데이터를 몰래 빼간다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의 배만 씁니다. 기술도 최고여야 하고 데이터도 안전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한국이에요. 싸다고 아무 배나 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새 이 거친 바다의 한복판에서 세계가 가장 믿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폭풍이 다시 거세졌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시추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박지훈과 한국인 엔지니어 몇 명이 야간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바다 밑 3,850m에서 올라오는 각종 수치들이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높은 소리가 통제실을 갈랐습니다. 화면 한쪽의 숫자가 빨갛게 변하면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가스킥입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가스킥. 바다 및 시추공에서 가스가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현상입니다. 제대로 막지 못하면 가스가 배까지 올라와서 폭발합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그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은 경보음, 똑같이 치솟던 빨간 숫자, 그리고 작동하지 않던 분출 방지 장치, 발밑이 떨리던 감각, 쇳덩이가 찢어지던 비명, 하늘로 솟던 불기둥, 그리고 데니얼. 코끝에 그날의 냄새가 다시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불에 타는 디젤 냄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등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사람이 죽는다. 여기서도 230명이 죽는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지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빨리 다들 대피시켜야 합니다. 분출 방지 장치가 작동 안 하면. 그런데 박지훈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짧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분출 방지 장치 1단계 작동. 박지훈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바다 밑 3,850m에 있는 그 강철턱이 첫 번째로 닫혔습니다. 치솟던 빨간 숫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1단계 불완전, 2단계 작동, 두 번째 강철턱이 닫혔습니다. 숫자가 확연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박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될 때까지 3단계 대기, 전원 위치 유지, 그리고 몇 초 후 빨갛게 치솟던 숫자가 거짓말처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더니 마침내 안전한 범위 안에서 멈췄습니다. 경보음이 꺼졌습니다. 통제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들리는 건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 소리와 사람들의 가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막은 겁니다. 가스를 막은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그 세 겹의 강철 턱 중 2개만으로 완벽하게. 저는 그제야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61살 먹은 늙은 감독관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가 그날 밤 그 통제실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때 데니얼이 탄 배에 이 장치가 있었다면, 만약 그날 밤 박지훈 같은 사람이 그 통제실에 있었다면, 데니얼은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딸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걸 지켜봤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지키지 못한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박지훈이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가만히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제 곁에 있어 줬습니다. 창밖으로 멀리서 번개가 마지막으로 한번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서서히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새벽녘에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간밤에 그 미친 바다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져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천천히 떠올랐고 그 붉은 빛이 235m짜리 강철 선체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어젯밤처럼 매섭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이 배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제 눈에 이 배는 그저 비싸 보이는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한국이 싸게 찍어낸 어딘가 부실할 게 분명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제 눈에 이 배는 제가 32년 동안 봐온 그 어떤 배보다도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머릿속의 세계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저는 평생 케펠을 믿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조선소라고요. 그런데 케펠은 안전 기준이 높아지자 그걸 못 따라가고 이 시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노르웨이를 믿었습니다. 설계의 종주국이라고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도크가 없어서
자기들이 그린 설계도를 한국에 가져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 미국이요. 저는 미국이 세계 해양 안전의 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디버터 호라이즌 이후 우리가 만든 기준이 세계 표준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만에서 미국 석유 회사들이 어떤 배를 쓰는지 아십니까? 미국 앞바다에서 미국이 캐는 석유를 한국이 만든 드릴십이 캐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면 한국보다 30에서 50%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들조차 한국 배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설계도, 건조도, 안전도, 제가 최고라고 믿었던 모든 분야에서 진짜 정점에 서 있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32년 동안 저는 한국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싸고 빠른 나라라는 낡은 그림 하나를 머릿속에 걸어두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박지훈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한 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받아 들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처음부터 이런 배를 만든 건 아닐 텐데요. 박지훈은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런 배를 못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설계를 빌리고 외국 기술자들한테 하나하나 배웠죠. 그냥 시키는 대로 조립하는 하청에 가까웠습니다. 솔직히 감독관님이 어제 저희를 무시하신 그 모습이 30년 전 세상이 한국을 보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설계를 빌려 쓰면서도 그걸 뜯어보고 또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설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10년, 20년이 걸렸습니다. 돈도 안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한국 조선소들은 핵심 기술 인력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불황이 와서 다 망할 것 같을 때도요. 박지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 번은 이 시장이 통째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유가가 폭락해서 주문이 다 취소됐어요. 다른 나라 조선소들은 기술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손해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봄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정말 봄이 왔을 때 한국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이런 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됐고, 하나오션은 이제 배를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까지 합니다. 직접 운영을 한다고요? 네. 예전엔 배를 만들어서 팔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직접 바다에 띄우고 직접 석유 회사에 빌려주면서 돈을 법니다. 이 배 한 척이 하루에 7억 원을 법니다. 만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회사로 진화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부러움이었고 동시에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감독관님,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기름을 사다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전 세계가 석유를 캐낼 때 쓰는 장비를 만듭니다. 자원이 없어서 기술로 먹고 살기로 한 나라가 결국 세계의 에너지를 캐내는 도구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32년 동안 단단했던 제 자존심이 그 아침 바다 위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틀렸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배를 떠나기 전 저는 제 검사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원래 저는 이 배의 결함을 찾아내서 운항을 멈추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선박은 현존하는 세계 안전 기준을 모든 항목에서 충족하며 다수 항목에서 이를 초과한다. 향후 세계 심해 시추선의 안전 모범 사례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제 32년 경력에서 어떤 배에도 써본 적 없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은 배가 다름 아닌 한국이 만든 배라는 사실이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배 한 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전기를 먹어치웁니다.
그 전기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바다 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더 깊은 바다를 뚫을 수 있는 이 배들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매년 14% 넘게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고 위험한 바다를 가장 안전하게 뚫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의 에너지가 한국의 기술 위에서 캐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갑판을 돌아봤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노란 안전모를 쓴 한국 작업자들이 어제와 똑같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그가 내민 손을 차갑게 외면했던 게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32년 동안 지고 있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감독관님, 진짜 강한 건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바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저희는 그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한 사람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32년 전 제 곁에서 떠난 후배, 데니얼의 딸입니다. 이제는 다 큰 어른이 되었겠죠. 저는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는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배가 세상에 있다고. 그리고 그 배를 바다 건너 작은 나라가 만들었다고요. 저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브라질 앞바다 위에서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를 뚫는 배, 230명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는 배. 그 배를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브라질 앞바다 수심 3,850m 아래에서 한국이 만든 드릴이 지구를 뚫고 있습니다. 북해에서도 아프리카 심해에서도 한국이 만든 배들이 묵묵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집에서 가스를 쓸 때, 그 에너지의 어딘가에는 한국의 기술이 닿아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32년 경력의 미국 안전감독관이 브라질 앞바다에서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위험한 바다를 가장 안전하게 뚫는 배. 그 배를 만드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의 에너지를 캐내는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저력은 조용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